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전동 킥보드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인도 위를 달리는 모습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간단하게 사용하고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는 공유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근거리 이동이나 레저용으로 많이 찾고 있는데요. 사용량은 월등히 늘었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주행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신기주 도로교통공단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백승권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사무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정경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김광훈 광주 에코바이크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전동 킥보드 워낙 주변에 요즘 많이들 타고 있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이 전동 킥보드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또 한번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또 연관지어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궁금한 게 일단 전동 킥보드가 왜 요즘 이렇게 많아졌는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요? 먼저 신기주 교수께서 좀 문을 열어주시죠. 네. 네. 일단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하는 시작은 아마도 그 미국에서 딘 케이먼이라는 발명가가 2001년도에 발명을 하면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문헌상의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마 뭐 여가 활동 정도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가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게 확산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잠잠했던 그 분위기가 이제는 최근에 그 도심지의 환경에 관한 어떤 그 분위기, 이 욕구와 그리고 10대들 같은 경우는 어쩌면 추억의 장난감이 그 아동들이 가지고 놀았던 킥보드가 있잖아요. 그와 유사한 모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교통비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면서 교통비 절감을 할 수 있으면서 출퇴근이나 개인 활동을 볼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점들의 욕구가 만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장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네요. 환경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여가 레저, 취미로 타던 것이 교통수단으로 또 바뀌는 뭐 그밖에 기타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정경준 변호사께서도 좀 덧붙여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방금 교수님께서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런 도로에서 어떤 이동 수단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 관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라든지 자전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런 기본적인 이동 수단만을 규율을 하고 있었고 전동 휠이라든지 전동 킥보드 같은 새로운 이동 수단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범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또 기존의 이동 수단의 장단점들을 합친 새로운 이동 수단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서 이런 이동 수단들을 우리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 장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게가 30kg을 넘지 않아야 되고 또 속력은 25km를 넘지 않는 수준의 이동 수단을 개인형 이동 장치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개인형 이동 장치의 핵심은 효율성이라든지 편리함 이런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개인형 이동 수단에 대한 어떤 법적인 관점에서의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뭐 연장선상에서 요즘 그러니까 전철역에서 킥보드로 5분, 10분이면 닿을 거리 해서 킥세권이라는 심지어도 있을 만큼 굉장히 장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덧붙여서 장점과 함께 요즘 전동 킥보드 이용 현황까지도 함께 좀 묶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광훈 사무국장께서 먼저 좀 답변해 주시죠. 전동 킥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차량보다는 주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도어투도어라고 그래서 문 앞에서 문 앞까지 갈 수 있다.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서 이용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제 광주가 최근 들어서 약 한 4개의 업체 정도에서 2,100대 정도 이제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이제 민간 사업자만 포함이 되는 거고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좀 본다고 하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 지하철 1호선 중심으로 주변에 중점적으로 있고, 대학 캠퍼스라든지 이런 곳들,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라고 볼 수 있는 상무지구라든지 첨단지구 이런 데서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가끔 봅니다마는 광주천이나 영산강변까지도 또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속 곳곳으로 좀 파고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주차 문제, 또 문 앞까지 이동의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앞으로 이제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백승권 사무부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전동 킥보드의 이제 주요 이용자가 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주로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철 역사라든지 대중교통까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야간에는 대리운전자 하신 분들에서 생계용으로 좀 이동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업용으로 대학가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고, 또 이제 주말이나 이제 유원지 같은 경우 레저용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거든요. 이제 킥스콘이라는 것은 이제 1호선 같은 경우는 직선형이기 때문에 그 1호선 중심으로 이제 킥보드가 주로 이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2호선이 25년대에 완공이 된다면 현재 대중교통의 수동 분담률 자가용이 제일 많거든요. 40% 이상 되는데, 2호선은 거의 생활권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다양화된 지하철이기 때문에 앞으로 2호선이 증가되면은 킥세권을 이용하는 어떤 그 이용자들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역시나 이제 앞으로 더 늘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한 가지 이제 그 이용하는 세대들에 있어서 학생, 직장인, 또 뭐 생계형이나 레저형까지 뭐 두루두루 전반에 걸쳐서 이제 앞으로 많이 또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직 타보질 못해서 이게 젊은 학생들이 뭐 캠퍼스를 누비거나 또 근처에서 타는 모습을 보면 저걸 어떻게 타는 것일까,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지, 굉장히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전동 킥보드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정경준 변호사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저도 네. 이 길거리를 걷다가 이렇게 공유형 킥보드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서 네. 직접 한번 이용을 해봤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킥보드라는 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 외에 대부분은 공유형 킥보드가 많은데, 이런 공유형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킥보드 전용 앱이 있습니다. 업체들에서 만든 앱이 있는데 그 앱을 먼저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운로드로 받은 그 앱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원 가입을 할 때 예전에는 신분 확인이라든지 면허증 확인 이런 절차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 회원 가입을 하면서 면허증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등록하는 등록 절차가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면허증 등록을 하면 이제는 그 이후에는 결제 수단을 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신용카드라든지 뭐 체크카드 혹은 계좌이체 이런 방법으로 결제 수단 자체를 등록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회원 가입과 결제 수단 등록을 마치면 이제 이용이 가능한데, 이용을 할 때는 편리하게 QR코드로 체크를 해서 우리가 흔히 뭐 자동차의 열쇠처럼 QR코드가 열쇠 기능을 해서 활성화라고 하는 그 공유 킥보드의 활성화 단계를 이제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운행 거리별로, 그리고 그 운행 거리에 따라서 이제 요금이 부과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비교적 다행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예전에는 타인명의 면허증이라든지 하는 신분증을 도용을 해서 이런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용 연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공유형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업체들이 이런 보안이라든지 개인 인증 절차를 좀 강화해서 이용 연령 이하의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를 좀 지금은 좀 도입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 처음에 사실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전동 킥보드를 보면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놀랬던 경험들, 또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도 이제 사고의 어떤 현장들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전동 킥보드의 사고 현황에 대해서 일단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백승권 사무부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전국 킥보드가 증가해서 사고의 위험성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이제 킥보드 사고를 살펴보면은
17년도에 117건이었고요. 18년도에는 225건, 거의 2배수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19년도에는 447건, 그래서 2년 대비해서 거의 4배로 증가를 했거든요. 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18년도에는 15건, 19년도에는 19건, 또 작년도에 38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이제 민원 발생 현황인데요. 킥보드 관련해서 민원 발생이 계속 또 증가하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16년도에는 290건이 민원이 발생했고, 17년도에는 491건, 18년도에는 511건, 그런데 19년도에는 1927건, 거의 7배 수준으로 민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실제 우리가 교통 현장에서 보면 킥보드가 많이 증가된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도로라든지 인도에서 조미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아마 민원이 그 큰 폭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추세라고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많아진 거기 때문에 이 민원이라든지 사고도 정말 7배까지도 그런 민원들이 많아지고 또 4배까지 사고가 늘었다라는 통계치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니까 와닿는데요. 김광우 사무국장께서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1차 사고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네네. 운행하지 않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민원이 아닌 사고, 이건 이제 2차 사고로 볼 수 있겠죠. 네. 뭐 전동 킥보드에 의해서 뭐 보행 중에 다쳤거나 아니면 자전거 운행 중에 다쳤거나 아니면은 차량하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킥보드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잘 안 보이는데 야간에 누워 있는 경우에는 더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2차 사고까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고 유형에 따라서 좀 분석을 해볼 필요성들도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또 대비도 또 해야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 것처럼 전동 킥보드 사고의 유형, 사례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신규 교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분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그 2017년도부터 지금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고 분석이 이제 통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에 그 킥보드뿐만 아니고 개인형 이동 장치로 볼 수 있는 그 사고 유형 자체가 총 3년 동안에 1,603건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공통점은, 이 세 가지 교통수단의 공통점은 약 70% 이상의 차대차 사고 유형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달라지는 점은 그 차대 보행자 사고와 차량 단독 사고에 있어서 조금 이제 차이를 보이는데, 네. 차량 대 보행자 사고에 있어서는 자동차 쪽이 개인형 이동 장치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1%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개인형 이동 장치 같은 경우는 약 8.5%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편인데, 반대로 또 단독 사고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는 약 한 4.5%, 4.6% 정도인데, 개인형 이동 장치 같은 경우도 또 역시 한 8.5%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는 자전거보다도 더 단독 사고 부분에서는 많습니다. 근데 이 단독 사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 그 1,603건의 교통사고 중에서 약 2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이게 야간에 약 12명 정도 사망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단독으로 약 10명 정도가 지금 사망한 것으로 보는데, 명확한 사고 사망은 1명이고 나머지 9명은 전도나 전복일 것으로 추정하는 사고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야간에 운행을 하다가 쓰러져 있는데 이게 어디에 충격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이 안 되면 일단은 전도나 전복, 넘어졌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추정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고 유형으로 보면 이런 그 비교를 해보면 약간의 좀 차이가 좀 나타나고요. 좀 아쉬운 거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사고를 내는 가해자를 우리가 보통 제1 당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제2 당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인형 이동 장치 같은 경우는 사고를 내는 1 당사자 비율은 한 49%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네. 약 51%가 오히려 이제 사고를 당하는 피해 쪽에 해당하는 제2 당사자로 좀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당하는 유형도 굉장히 개인형 이동 장치가 좀 많은 편이고, 또 단독 사고 유형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사고 사례로는 대표적으로는 뭐 18년도 9월에 이제 경기도 고양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던 분이 그 보행자 충돌을 하면서 보행자분이 약 20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을 했던 사례가 하나 있고,
그리고 뭐 뉴스 보도에서 많이 좀 보도됐던 게 이제 뭐 개그맨이 서울에서 뭐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뭐 운전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택시하고 충돌했던 사고 유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사례들이 계속 이제 사망 사고 유형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사실은 그 단독 사고이자 또 이제 야간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또 높은 게 네. 개인형 또 이동형의 어떤 문제다라고 그렇습니다. 보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래서 뭐 말씀들을 다 해주신 것처럼 이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서는 어느 규칙, 어떤 법을 좀 따라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 인식 자체가 좀 없다, 어떤 법들이 있는지도 잘 모른다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어서요. 전동 킥보드 법 개정 과정, 예, 어떻게 달라졌는지 일단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광훈 사무국장께서 먼저 좀 알려주시죠. 이건 이제 그 사업자나 이용자 측면보다는 정부나 국회가 좀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네. 또 아니면은 만드는 과정에서 좀 늦게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만들 때 정말 한 번이나 타봤는지 이런 의문들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만들어 놓고 뭐 자전거와 연관을 시켜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도 했었다가 지난해 이 12월에 이제 한번 만들었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이번 5월에 다시 한번 개정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맹점들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먼저 국회가 좀 5월에 하고 난 뒤에 또다시 개정을 하는 상황까지 연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좀 그 이용해 볼 필요성들이 있겠다. 이용자 측면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도로교통법 지휘에서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개정된 부분이 헬멧을 착용하는 부분이라든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면허를 소지한다든지 사용 연령대를 명확하게 기준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과연 법 개정이 된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겠는가라는 네.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에 따른 홍보 이런 게 좀 뒷받침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제가 이 부분 그 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네.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도로교통법이 이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 크게 2번 개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큰 개정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 날 있었는데 그 개정의 핵심은 전동 킥보드를 기존에는 차도에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이었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뭐가 그때 있었냐면 이용 연령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을 한 겁니다.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이용 연령을 좀 낮췄거든요. 그리고 또 헬멧을 착용해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은 있었는데 그러면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지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게 너무 이용 연령이 낮다. 그리고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이제 2021년 5월 13일부터 새롭게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면서 이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해서 헬멧은 필수이고 또 그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2만 원 부과를 한다든지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용 연령도 기존의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을 했고요. 또 면허와 관련해서도 최소한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탑승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동승자가 탑승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도 추가를 해서 크게 보면 이렇게 2번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12월 10일 법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도에서 자전거 도로로 이용이 가능하되 이용 연령이 너무 낮다라는 문제 개선, 그다음에 헬멧을 좀 의무화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어떤 비판에 대한 개정, 이게 이제 5월에 법 개정에 담긴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래서 그 연령 문제 때문에 지금 중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중장년층까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 탑승 자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신기주 교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탑승 자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실은
이 전동 킥보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법들이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도로법, 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법률, 뭐 굉장히 뭔가 많은 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부 어떤 법을 어떤 집행을 해야 되는 어떤 뭐 지자체도 그렇고 그런 법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부분들이 공유가 되고 있고 뭐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제 스스로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을 좀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탑승 자격이라고 하면 방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령 그리고 뭐 면허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연령이나 면허는 말 그대로 내가 이거를 작동시키고 탈 수 있는 말 그대로 어떤 그냥 중간의 과정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교통 수단으로 볼 건지 아니면 레저 수단으로 볼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건데 이동 수단으로 이제는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직은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이 친환경 어떤 교통수단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이동수단이 된다는 건 결국은 안전하게 타야 된다는 것이고 안전하게 타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역시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나 어떤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건데요. 이용자 입장에서의 어떤 그 자격이라고 하면 면허를 갖추고 나이가 연령이 됐다. 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16세가 지금 법률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연령인데, 근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또 한 가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헬멧 이야기를 했는데, 네. 2017년도에 1월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신 분들에게 안전모에 대한 착용 이용 실태를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 156명 정도가 이제 온라인상에 답변을 했는데 왜 안전모 착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바로 헤어스타일이 망가집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 이동 수단으로 본다면 제가 장거리를 간다 그러면 안전띠를 매는 것이 제 옷 스타일이 망가지는 여부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매야 되는 거고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단순한 아주 짧은 거리의 이동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레저용으로 본다라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내가 이 안전모를 써서 이렇게 멋을 내고 나온 내 머리 스타일이 망가지는 것이 굉장히 좀 만족스럽지 않다, 불만족스럽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도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중학생이다 보니까 이동 수단의 안전모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저희 아이들한테 돌아온 답이 그러면 안전모를 개인이 사야 되느냐, 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다녀야 되느냐,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이게 공유의 문제로 공유하는 그 안전모가 있다면 이게 남이 계속 쓰던 것을 내가 쓰는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당장 저희 딸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법률에서 말하는 이 면허와 연령이라는 자격과 더불어서 본인이 내 스스로가 이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갖췄는지라는 부분이고, 네.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역시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처럼 차에는 해당을 하거든요. 자동차는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자전거 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은 자전거도 차가 맞기 때문에 그러면 차로서 지켜야 될 어떤 법규 규칙들이 있는데 그거를 준수할 만큼 우리가 그 어떤 법적 지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 예를 들어서 원동기 면허는 땄겠지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규칙은 또 뭔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우리가 자격으로서 우리가 배양을 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령이나 면허 이런 타율적인 어떤 자격이 아니라 자율적인 이용 자격을 한번 고민을 해서 내가 규칙을 잘 알고 있는지, 헬멧을 꼭 착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이런 게 바로 자격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백승근 사무부장께서도 좀 덧붙여 주시죠. 우선은 이제 무면허는 안 됩니다. 네. 반드시 이 2종 원동기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지 탑승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범칙금이 2만 원이 부과되고요. 네. 그다음에 야간에는 특히 이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등화 장치를 안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등화 장치를 반드시 하고 야간에도 운행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이제 2명 이상 타면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반드시 1인승 동승해서 승차 정원이 유배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숙지해가지고 향후에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탑승 자격에 대해서 개정된 법률 안에서 이제 꼭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주행자 운행을 하는 이용자들의 의무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화가 됐는데 정작
그 다닐 만한 도로 여건이 그 전동 킥보드에 맞지 않다. 오히려 이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이 전동 킥보드는 다닐 때 안전에 좀 취약하지 않느냐 하는 환경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준 변호사의 말씀 먼저 네, 이 들어보죠. 전동 킥보드가 현행법상 도로를 운행할 수 있고 또 자전거 도로를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라는 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운행할 때는 도로의 맨 오른쪽 가장자리 차선을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도로로 주행을 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를 위협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현실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을 했을 때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들이 그 자동차와의 속도 차이가 좀 있고 또 자동차의 경적 소리라든지 위협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전한 운행이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도로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불만이 항상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법이 바뀐 건데 사실은 이 전동 킥보드는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뭐 전동 킥보드라든지 이런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행할 수 있는 전용 도로를 개설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인프라를 갖춘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전동 킥보드가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방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자도 그렇지만 전동 킥보드 운전자도 내가 어디를 다녀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도를 주행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운행자의 그 어떤 법적 지식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지식을 좀 향상시킬 수 있게 전용 면허를 도입을 한다든지 어떤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좀 제도적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지금은 도로나 자전거 도로를 같이 공유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왜 킹라니, 고라니와 그 합성어처럼 뭐 전동 킥보드를 뭐 이렇게 킹라니로 부를 만큼 위협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낙인을 해주거나 혹은 이제 자전거 도로에 갑자기 튀어오면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과의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려고 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인식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야 이 도로에서 함께 공유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김광훈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앞서 그 질문에서 자격과 관련된 부분이 네네. 있었는데 그 과연 단속은 제대로 될 것인가 여전히 의문이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이런 걸 법적으로 따지는 정도밖에 안 되고 과연 단속을 할 것인가 본다고 치면 저는 외국에도 있는 것처럼 자전거 경찰이나 킥보드 경찰 이런 것도 지금쯤은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분들이 단속 안 하면 어떻게 차량으로 킥보드를 단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킥보드 이용자들은 운 나빠서 걸렸다 이렇게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가서는 안 될 부분이어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도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자전거가 전동 킥보드와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인데 그렇다고 치면 우리 도시에서 과연 자전거 도로라도 그럼 제대로 돼 있는가? 네. 그렇지는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보행자 겸용이다 보니까 보행자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나면 고스란히 킥보드나 자전거가 책임을 다져야 될 필요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치면 차도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로 확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줬지만 지금은 이제 뭐 특별교부세 정도밖에 지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전용 도로를 만들기는 턱없이 부족한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과감하게 한 차선 정도를 자전거와 킥보드에 줄 수 있겠는가 네. 이런 고민들을 좀 담아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행정 차원이라고 보면 여전히 민간 사업자의 책임도 좀 강력하게 둘 필요성들이 있겠다. 네. 이용자 측면에서도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고 치면 민간 사업자들도 책임을 둬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헬멧 같은 경우도 착용하라고만 했지 등화 시설은 사실은 퀵보드는 자전거보다 더 낮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땅에 있다고 봐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앞에 차량이 있다고 하면 그 등화 시설은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킥보드용 등화 시설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헬멧 뒤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보이거든요. 네. 차량 운전자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킥보드 전용의 헬멧을 좀 만들 필요성들도 있을 것이고, 앞서도 이야기 나왔던 뭐 킥세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하철역 중심으로 지금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자전거 주차장도 부족한 현실인데 킥보드 전용의 주차 공간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행정이 다 해달라 이럴 수는 없는 거여서 민간 사업자들도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함께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뭐 이제 이용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 자격 이야기도 했고 또 도로 문제들에 있어서는 또 행정적인 관점에서 지자체가 이런 걸 자전거 도로를 확실하게 또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문제를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민간 사업자도 일정 부분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행정, 또 이용자, 민간 사업자 이 세 가지 차원의 어떤 공중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앞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하나씩 이제 이야기해 주셨지만 한 가지씩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1인 이상 탑승이 돼 있는데 이 전동 킥보드 운행 시에 2명이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경우 이거 이제 걸리는 거죠, 법적으로? 네. 네. 신기주 교수께서 뭐 관련해서 잘못된 어떤 문제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 뭐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전거 도로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보면 이제 전용 도로나 우선 차로도 있고 보행자 겸용 도로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말 이 나라 지표, 그러니까 정부에서 통계를 내고 있는 자전거 도로의 연장 길이가 23,850km 정도예요. 네. 네, 그 부분 중에서 약 76% 정도가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용하는 도로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은 결국은 자전거가 보행자하고 겸용하듯이 개인형 이동 장치도 보행자하고 겸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은. 그래서 그것도 23,850km 정도가 전국에 지금 깔려 있는 정도 수준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그 자전거라고 하는 게 국가기술표준원에 의해서 자전거 폭의 어떤 기준이 마련이 돼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자전거 도로의 폭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로 폭을 이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보행자나 자전거가 같이 다니기에는 보통 이 자전거 도로 폭이 3m 이내에서 보통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운행 중에 분명히 보행자하고 상충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분명히 남겨져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1인만 탑승을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역주행이라든가 이런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게 된다면 네.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자격 문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령이나 면허나 뭐 이런 부분들, 헬멧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됐고 두 번째는 속도나 규칙에 대한 것들을 과연 준수하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이 방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실은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들하고 관련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용자에게 더 많은 이렇게 관심을 좀 두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방치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운행하는 자의 어떤 행동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사용자를 규제함으로 인해서 무단 방치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그 방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지자체도 뭐 정부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용자도 이제 안전한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종료 시점에서 둬야 되겠지만 제대로 된 그 부분이 이제 갖춰지려면 사업자 부분들도 자신의 그 사업 물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제대로 다시 잘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현재
어쨌든 지자체나 뭐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사업자의 어떤 공급자에 대한 어떤 규제도 조금 마련이 되는 것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더 덧붙여 주시죠.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재배치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무분별한 주차라는 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새벽 시간대에 재배치하는 경우는 봤지만 네. 낮 시간대에 재배치하는 거는 거의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재배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지역 중심, 그러니까 그 동네를 아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좀 고용을 해서 재배치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민간 사업자들의 책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라도 협약을 통해서 좀 그런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볼 필요성들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거고요. 그래야만이 이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이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다고 치면 가장 이용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횡단보도에서 타고 건너는 경우, 그건 네. 불법이거든요. 네, 네. 어머니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런 부분하고 자전거도 이제 최근에는 교육을 통해서 수신호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만은 전동 킥보드는 수신호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안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손을 놓기가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킥보드 상태에서 백미러라고 하죠.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백미러를 볼 수가 있게끔 돼 있는데 킥보드는 없기 때문에 네. 고개를 돌리는 경우들이 생겨서 전방과 충돌한다든지 단차가 생겨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위험성, 이런 고지들을 사전에 좀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되려면 전용적인 주차 공간을 한두 개라도 만들어서 그곳에 그런 고지 내용들을 좀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스마트폰으로 다 결제하고 운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걸 좀 띄워서 알려내는 방법 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회원 가입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회원 관리 차원에서 안전 의무를 뭐 일일 한 번씩 보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좀 강제 조항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이런 안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또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강조의 차원에서 한 말씀씩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사무부장께서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그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서 이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제 전동 킥보드는 어떤 보험 가입 의무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 시에는 책임 소지 여지가 지금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용하다가 이제 인도에서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인도 이용 중에 보행자하고 접촉 사고로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라도 우선은 그 형사처 합의라든지 또 어떤 보험 처리를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12대 중과실 사유에 해당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 소지가 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동 킥보드 운행 시에는 굉장히 주의가 좀 당분간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저 정경준 변호사께서도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네, 그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이 전동 킥보드는 도로에서는 차하고 동일한 존재입니다. 동일하게 취급을 받기 때문에 도로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전동 킥보드라서 특별히 어떤 면책이 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과실 비율대로 사고에서 발생한 책임을 그대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본인이 어떤 도로교통법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도를 주행을 한다든지 혹은 뭐 과속을 한다든지 끼어들기 방법을 위반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민사적인 배상 책임 외에 추가로 범칙금이나 벌금도 부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숙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그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전동 킥보드 운행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사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특가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영국 이런 해외 국가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로 보고 자동차 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운전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통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동 킥보드에도 전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와 이 의견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광훈 사무국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시 차원에서 이제 그 자전거 이용자가 됐건 아니면 전동 킥보드가 됐건 이용자에게 책임성을 따지는 보험 어느 정도는 들여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명확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도 좀 잡아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차원에서도 자전거가 됐건 킥보드가 됐건 개인 보험을 좀 들 필요성들도 있습니다. 상품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부담으로 작용하면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우리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쿨존에서 사고도 그 강력한 규제를 따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다고 치면 과연 킥보드 이용자가 알고 있는가 그 내용을 저는 여전히 잘 모를 거라고 저는 네. 본다는 거죠. 누가 알려줘야 될 것인가? 그럼 행정과 업체가 다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렇게 행정 차원에서 보험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해줬을 때는 저는 민간 차원에서도 부담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이 민간 사업자들은 데이터 장사거든요. 네. 그럼 그런 데이터들을 시와 공유를 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하지 않으면서 행정 보고 해줄 건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사고가 났을 때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행정, 민간, 그 다음에 이용자 측면에서의 관점 이런 단위들이 좀 모여서라도 우선 시급한 게 뭘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해외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보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해외 관점에서 보면 우리하고 킥보드의 이용 관점에서 약간 다른 부분이 그들은 말 그대로 이제 자전거 중심이 된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기반이 돼 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는 약간 유행처럼 이렇게 봐지는 네. 관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측면들의 틈새를 메꿔주기 위해서 킥보드가 적용했던 부분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명확성들을 좀 둘 필요성들이 있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안전인 것이고 네. 마치 보험을 다 넣어놓으면 뭐 안전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 민간업체 이용자 측면들이 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너무 급 이용자가 늘면서 사실 쫓아가기 바쁜 이런 이제 그 개선점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사실은 먼저 좀 마련이 되고 이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유행처럼 이렇게 정말 많아지면서 뒤늦게 이런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쫓아가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백승건 사무부장께서도 좀 덧붙여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이제 주요국의 이제 사례를 좀 살펴봤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전동 킥보드 특별법을 제정해서 전동 킥보드 보유자도 그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법 해석상 그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로 보고 의무 가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공유형 업체에 대해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마다 좀 사항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 아직까지는 미국도 그 의무 가입 대상자로 보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논의 단계, 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의무 가입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개별로 보험을 가입할 것인지 이런 걸 좀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보고
또 최근에 이제 법원 판결도 보면은 전동 킥보드도 그 자동차로 보는 그런 판결이 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전동 킥보드가 보험 가입의 의무화를 가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는 좀 갈 길이 먼데요. 네. 그 이제 자동차 사고가 좀 유사하고 또 신고가 이 제도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제도 좀 보완이 안 돼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딜 거로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선진국 사례처럼 그 자동차로 보고 의무가입 대상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자,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또 보험 가입의 문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그 앞서 이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가장 큰 뭐 민원 중에 하나가 주차. 예, 그냥 이용하고 아무데나 주차해 놓고 있는 경우 시민들이 이제 이런 불만들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지금 그 주차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없다면 어떤 점들이 좀 보완돼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정경준 변호사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도 이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를 몸소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저희 사무실 주차장 입구에 자꾸 이 전동 킥보드를 누가 대고 가셔가지고 제가 네. 내려서 직접 전동 킥보드를 옮기고 차를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 제가 그래서 진짜로 찾아봤거든요, 이 부분을. 네. 일단 도로교통법에서 이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도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2만 원을 부과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차를 어디다 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사실은 답은 없는 거거든요. 네. 아직까지 정확한 주차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디에 주차를 하면 되고 어디는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용자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최종적으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한 사람이 그 위치를 촬영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그런 이 주차 방침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떤 이용상의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세우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 사용자 그리고 이 업체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어떤 주차에 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좀 부과하는 방식. 그래서 정해진 위치에 주차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 요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주차 방법을 좀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이용해서 주차까지를 이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까지 이제 증빙을 해야 페널티를 받지 않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을 제안이 이제 된 경우 사례들도 알려주셨는데요. 자, 김광훈 사무국장께서는 주차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저도 이 전동 킥보드 주차권 때문에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에 자전거 타고 출근하면서 곤란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눈에 띄지 않는 색깔, 그러니까 뭐 검정색도 있고 막 네.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유 자전거하고 약간 다른 게 전동 킥보드는 이제 GPS 기반이어 가지고 어느 공간에 둬도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화단에 꽂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건물 옆쪽에 있는 경우도 네. 있고 뭐 막 있습니다만은 그런 페널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 뭐 비용에서 뭐 100원이든 200원이든 이렇게 되돌려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까지 가기라도 힘들다고 치면 저는 전동 킥보드의 색깔을 좀 지정을 할 필요성들이 있겠다. 그래서 눈에 좀 띄게끔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화단에 박혀 있는 부분은 화단과 유사한 그러니까 식물과 유사한 색깔이 있는 킥보드도 있습니다. 어디 업체라고는 딱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거는 저게 킥보드인지 나무인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될 경우도 네. 있거든요. 그분들이야 이제 업체에서야 잘 아신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도 좀 담아낼 필요성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주차를 특정 주차 구역을 지정을 못 한다고 하면 GPS 기반이니까 어느 구역이라도 쓴다고 하면 이분들에게만 잘 대해 주십시오, 주차해 주십시오 이럴 게 아니고 업체 차원에서도 그런 색깔을 좀 지정해서 눈에 띄게 한다고 하면 네. 좋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네. 네.
뭐 도시 미관 차원에서도 널려 있고 주차가 뭐 함부로 돼 있는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친환경이라는 목적으로 타는 전동 킥보드라면 주차까지 정말 정갈하게 잘 돼 있을 때, 아, 이 도시에서 정말 교통수단으로서 정말 인정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용자들의 이런 주차 문제는 정말 아직까지도 큰, 아니 뭐 확실한 정말 주차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이제 개선돼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이용자가 전동 킥보드의 이용법을 제대로 잘 모른 채 길거리에 또 나간다고 해요. 아무래도 운행에 있어서 부주의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안전교육, 운행 방법, 뭐 전동 킥보드 저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균형을 잡는 것도.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면허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자, 어떻습니까? 신기주 교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조작의 문제를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 이제 보면 그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그 조건에는 자전거 등이라고 그래갖고 그 등에가 이제 개인용 이동 장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현행법에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뭐 좀 전에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무단 방치, 뭐 주차장 설치, 노상 주차장의 뭐 설치 의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교육을 하도록 해야 된다, 초중등법에 뭐 따라서 뭐 이렇게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에는 그 자전거 등이라는 부분이 쓰이지 않고 그냥 자전거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누가 교육을 시켜야 하고 또 시키는 부분을 권장을 하거나 의무화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논의된 적은 없는 거로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거를 누가 조작하는 법을 가르쳐서 타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 때부터 킥보드를 발로 밀고 다녔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그냥 탈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이거를 배워야 하나라는 부분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면 자동차와 그 킥보드를 자전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어느 게 위험해? 그러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자동차가 훨씬 더 위험한데, 예를 들면 그렇지만 자동차 운전자가 보거나 자전거 운전자가 보거나 보행자들이 볼 때는 킥보드 역시도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위험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가르쳐 줄 필요는 있다. 예를 들면 2018년도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속 16km로 전동 킥보드를 주행을 하다가 제동을 했을 때 제동 거리가 최소 5m 정도 이내에서 움직여야 안전한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증을 한 건데, 이게 그 아무래도 속도가 뭐 10km, 15km, 20km, 25km까지 이렇게 제한을 해서 달리잖아요. 물론 이제 일부 킥보드가 뭐 그 속도 제한을 풀어가지고 뭐 그 이상도 달린다라는 보도나 뭐 사건들을 보게 되지만, 그러면 25km만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7m 가까운 제동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게 전동 킥보드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뭐 무리지어서 운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도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라든지 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내가 그 한눈을 팔지 않고 운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는 부분들이 조작 기능도 중요하겠지만 아직은 논의가 실제로 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부분도 필요하겠고, 더불어서 이걸 이용을 할 때 이것도 역시 이동 수단이고 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어떤 제동거리라든가 또는 어떤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뤄주는 교육은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교육을 어디서 해야 된다라든가 권장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아직까지는 뭐 자전거 이용화 활성화 법률에서 있던 이 PM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명시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먼저 좀 그 개정이 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좀 갖춰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성과 관련해서 적어도 안전하게 운행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영상이라도 좀 확산을 시켜서 킥보드에 대한 어떤 안전 운전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은 교육 자료로 많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뭐 백승권 사무부장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저도 이제 이륜차 오토바이도 한번 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전동 킥보드를 한번 탑승을 해봤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탑승하면서 이제 좀 당황했던 게 순간 발진력이 워낙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향 감각을 잃고 좀 당황스럽다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차도의 우측 가장자를 이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그 안전의 위협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차라리 역방향으로 가는 것이 차를 보고 가는 것이 편하다는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도를 한번 타봤거든요. 네네. 인도는 역시 도로가 이렇게 그 균형적이지 않고 단차가 심하니까 또 타이어가 원심력이 작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작은 단차에도 전복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교육이 필요하고 안전장구도 필요한 이런 원동기 장치구나. 그래서 우리 신규주 교수님께서 말했지만 교육의 의무화가 아직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 같은 경우는 이 면허를 원동기 장치를 딸 때 영상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좀 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네. 그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면 교육청과 협력해서 그 교육에 좀 강화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연수원에서도 이제 자전거 교육 어린이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 실내에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교육을 좀 할 필요성을 또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네. 강화할 계획에 있고 또 찾아가는 학급 초중고 학교를 방문교육할 때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어떤 경각심 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한 말씀씩 더 듣고 싶은데요. 정경준 변호사께서도 혹시 이 전동 킥보드 타보셨다고 하셔서 예. 어떤 부분이 좀 위험한지 느끼신 게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거 좀 전에 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존에 우리가 운행하던 이동 수단들하고 조작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 흔히 말하는 당기면 나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정말 순간 가속력이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몸이 뒤로 젖혀질 정도로 순간 가속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조작법 자체를 익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우선은 본인이 피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정확한 조작법을 알고 탑승을 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광훈 사무국장께서는 자전거 잘 타시잖아요. 뭐 자전거 교육이야 네. 시청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안전과 관련된 교육은 필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동영상이 됐건 아니면 찾아가는 방식이 됐건 뭐 대면 방식이 됐건 그러려고 하면 지정된 교육장을 좀 만들 필요성들이 있을 거고요. 네네. 그게 교통문화연수원이 됐건 아니면은 교통공원이 됐건 공터여도 되니까요. 각 구별로 하나씩을 좀 지정해서 교육장을 좀 갖추고 있다. 이런 인식을 좀 시민들에게 알려내 줘야 될 거고 또 그 구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뭐 자원활동가라도 강사를 좀 지정해서 좀 해볼 필요성들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네. 그런 부분인 거고 그렇게 되려면 이제 교구제가 문제인 거죠. 한 10여 대 정도의 전동 킥보드를 다양한 업체별로 좀 놔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업체 협조를 좀 받아서 우리가 뭐 안전사고라든지 이걸 받으면은 이용자가 더 늘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협약으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용자의 뭐라고 할까요? 강력한 약속이라고 할까? 이런 게 된다고 하면 저는 광주 차원에서 면허증, 그러니까 요즘 광주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네. 광주형 전동 킥보드 면허증 이런 것들도 좀 발급을 해서 네. 서로 안전과 책임 이런 것들을 다하는 모습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지역에 혹시 이제 관련해서 조례들, 뭐 앞서 그 주차 관련해서 뭐 그 광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마지막 촬영을 해서 제출한다는 이런 얘기 방금 잠깐 해주셨는데 광주만이 이제 좀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갖고 있는 어떤 조례들이 있는지요? 혹시 김광훈 사무국장께서 이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작년에 이제 시의회하고 함께 이렇게 조례와 관련된 토론회를 했고 네. 올 초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가.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안전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교통시설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야 된다. 이 안에 이제 교육과 홍보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조례의 근거에서 나온 부분인데 이 조례들도 이제 5월 13일 개정된 거에 따른 부분을 보완해서 또 재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어요. 조례들도. 네. 그래서 이제 이건 하반기에 제가 좀 해볼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조례에 뒷받침돼서 나머지 것들을 좀 보완을 해가는 방식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도로 시설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고, 저는 상위법이 있습니다마는 상위법과 별개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우선시해 볼 필요성들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 도로의 전동 킥보드의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구분을 두면서 자전거 전용의 지정 차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 필요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지정 차로라고 하면은 속도를 뭐 20km 정도 이내에 것들만 이용하게끔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규정을 하면 별도로 뭐 시설 기반들을 만드는 데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어서 신규주 교수께서도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뭐 조례 마련, 뭐 어떤 것들이 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저는 국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탁 즐거웠던 게 광주형 면허. 네. 이게 이제 왜냐면 대구 같은 경우는 속도를 25가 아니고 뭐 15km로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다. 또 서울 서초 같은 경우는 최초로 PM 주차장을 뭐 설치하기로 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최초라는 문구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서 가는 것 같고 뭔가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광주형 킥보드 전용 뭐 면허증을 발급을 해준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면허증을 받으신 분들은 교육도 받고 더불어서 뭐 혹시 이용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앱 같은 경우 이용할 때 조금 뭔가 서비스의 어떤 비용을 조금 줄인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참 눈에 그 와닿고요, 마음에 와닿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4월 20일 날 그 광주광역시 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이 입법 예고 부분을 제가 광주의회에서 보게 되었는데, 이게 초중등법에 따라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보자.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동장치의 사고 연령을 보면 실은 10대, 20대만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뭐 70대도 있으시고 50대, 60대도 분명히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고 건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면허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면허 있는 분들이 별도로 이 면허를 따겠다라고 아마 접근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혹시라도 우리가 그 숲 해설가나 뭐 역사 해설가를 이렇게 양성해서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되게 멋있고 뭔가 도움이 굉장히 좀 되거든요. 찾아갔을 네. 때. 그래서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 킥보드의 어떤 조작이나 아니면 관리하는 어떤 뭐 해설사라고 할까요? 약간 네. 이런 그 준하는 그런 명칭으로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지자체마다 한 군데라고 하지만 실은 같은 구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면적이 큰 북구나 광산구 같은 데는 그곳으로 청소년들이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걸 타기 위해서 그걸 배우러 간다는 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점조직처럼 더 많은 곳에 그런 분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하는데 기본 계획에 좀 들어간다든지 예산을 조금 더 거기에 또 좀 배려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이 자리에 또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부터는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의한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돼서 어떤 식으로 이제 나아가야 할지 방향성과 관련해서 좀 마무리 주제로 잡고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요. 개인형 이동 수단의 급부상, 사실 이 때문에 사실 정책들이 또 이제 후발적으로 마련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조해 주신 것처럼 전동 킥보드 이용자 자체도 모르고 있다라는 문제점 많이 언급해 주셨어요. 전동 킥보드 정책 홍보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백승권 사무부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은 이제 미래 교통수단으로서 이제 전동 킥보드가 이제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제 현실인데요. 어떤 이제 정책적으로 저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이나 시설적인 측면 또 어떤 교육적인 측면 이런 정책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시설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전용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힐링과 건강 중심의 어떤 자전거 도로는 많이 개설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 전동 킥보드에 대한 어떤 전용 인프라 구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호선이 등장하면 퀵보드가 이용자가 많이 늘을 것 같은데 어떤 시범 구간이라든지 통해서 전동 킥보드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 어떤 시설적인 측면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우선은 제도적으로는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교통 참여자, 전동 킥보드 이용자나 자동차나 또 일반 시민들이 전동 킥보드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보험 제도가 주요 선진국처럼 빨리 이 제도화적으로 정착이 돼야겠다는 그런 문제점도 정책적으로 논의가 빨리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동형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현재는 그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돼 있는데 안전모가 비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분실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안전모를 비치가 안 되는데 전동 킥보드 내에 안전모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어떤 시건 장치가 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면 그 전동 킥보드가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적 측면으로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용 학생이라든지 어린이 또 이제 야간에 뒤에준 성인까지 생애 주기형 어떤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의회나 어떤 자치구 조례를 통해서 네. 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그 주요 홍보판을 이용한다든지 언론이라든지 또 전광판 또 아파트 게시판 여러 가지 이제 홍보 방안을 강구해서 네.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눈에 보이는 전동 킥보드가 많아진 것처럼 사실 그와 관련된 정보들도 그만큼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어야 하는데 킥보드는 많이 보이는데 이런 정책적인 어떤 홍보에 대한 정보들은 부족한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경준 변호사께서도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공익 광고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정확한 사용법을 좀 알리려는 그런 시도가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면허인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뭐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동 킥보드의 성능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데 정확한 조작법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면 이런 정확한 조작법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교육을 할지에 관해서는 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적어도 면허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뭐 오토바이 이런 것들과 전동 킥보드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단순한 조작법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가 전기 장치이다 보니까 그 전기 장치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면허 취득 과정에서 알리거나 테스트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갈수록 사고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함께 면허 제도 자체도 좀 손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앞서 이제 면허증도 광주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킥보드도 우리나라 안에서 아직 질서가 안 잡히는 차원인 거고 이 질서라는 거는 산업 부분에서도 다양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 차원에서 뭐 GM에서 자동차도 만듭니다만은 네. 광주형 전동 킥보드도 좀 생산해보는 고민들. 왜 그러냐면 이 킥보드에 대한 기반 시설도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빅데이터를 양산해내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건 전부 배터리 기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래차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담고 있어서 저는 이 배터리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호환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 폐배터리가 나올 건데 이걸 재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전동 킥보드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겠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인력 양성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좀 키워내는 방식들을 좀 해볼 필요성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인 거고, 최근에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기업 차원에서 뭐 ESG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알리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이 배터리도 작은 뭐 몇천 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네. 이것도 다 전기차 기반이에요. 네네. 그렇게 본다고 치면 이 배터리는 도대체 어느 에너지로, 그러니까 기존의 화석 연료로 지금 전기를 만들어서 충전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에 따른 우리 업체는 뭐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운행한다든지 이런 뭔가의 책임성들이 좀 따라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산업 베이스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실험 삼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기반들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 저는 전국의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부분은 뭐 안전이었다, 교육이었다 이런 부분이라고 치면 광주의 산업 차원에서 이런 틈새들을 좀 가지고 네. 좀 접근을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시장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용자의 어떤 안전성, 교통수단의 어떤 안전성 문제로서 부정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이제 부각이 많이 되다 보니 산업적인 측면 또 이런 기업적인 측면에서 함께 친환경 기업으로 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전동 킥보드가 같이 융합해서 또 같이 연결해서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그 전동 킥보드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인프라 개선 이야기를 좀 하셨기 때문에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신기주 교수께서도 인프라 관련해서 전동 킥보드 주행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인프라 구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게 약간은 조금은 외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마 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이곳에서 다시 모여서 도심항공 교통에 관한 또 문제를 또 거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미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어떤 교통수단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토론도 어떻게 보면 수년 전부터 이미 진행이 됐었어야만은 또는 고민했어야 될 부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시급하게 막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막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서 네. 이 도심 항공교통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또 그런 주제로 언젠가 또 나타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산업이 예상이 되면 일단 뭐든지 그 이론과 실전은 다르잖아요. 실제적으로 먼저 이론 공론화를 시켜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조금씩 확대를 해보면서 실전에서 정말 어떤 부분이 미비한지를 이제 수정을 해 나가는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프라에 관한 부분은 어떤 뭐 해외나 우리나라나 계속 그 법 개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이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 그 공식적인 이제 교통 수단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이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뭐 도로교통법도 있고 뭐 뭐 자전거 이용 활성 법률도 있고 뭐 이렇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장소, 그리고 어떤 교육, 뭐 교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주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관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의 예산이나 기본 계획의 수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그 자전거에 관한 부분들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를 정의를 내렸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도 이게 지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수정을 해서 자전거에 대한 부분을 바라볼 때 그 친환경적인 이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인프라가 개선이 되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문제점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 이용하는 행태도 있었지만 실은 보행권에 대한 그 보호가 안 되면 보도를 이용한다든지 자전거와 보행자의 겸용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뉴욕주의 일부 도로 같은 경우는 뭐 횡단보도로부터 몇 메타 떨쳐서 또는 뭐 그 경사진 곳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유모차나 뭐 이런 그 휠체어가 이동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사진 곳을 연속선에 일부를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든 개인형 이동 장치의 어떤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 설치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보행권에 문제가 없도록, 그래야만이 보행자도 개인형 이동 장치를 바라보는 어떤 인식이 위험한 존재라든가 뭐 불편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함께 뭔가 이동 수단으로서 이용해야 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마련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주행 환경 인프라부터 또 인식의 문제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정경준 변호사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저는 이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최고의 인프라는 사실은 저는 전용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그 전용 보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 보험이 없는 문제도 저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게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종합보험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종합보험 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고 최근에는 상당수의 그 운전자들이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형사처벌에서 비교적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우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일정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동일하게 전동 킥보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제도가 초창기 단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보험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이제 사업자나 이런 쪽 측에서 네. 전용 보험을 가입한 전동 킥보드 상품을 제공을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해보고요. 네. 그래서 이 전용 보험 문제도 사업자의 어떤 상품성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이 부분도 저는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네. 저는 또 하나 인프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그 인프라라는 물적 설비 시설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교통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그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자동차와 뭐 자전거, 오토바이 이쪽에만 지금 현재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 비교적 현재는 처벌이 좀 경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그 좀 처벌 수위가 앞으로 가면 범칙금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좀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이 빈번하게 발생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벌 수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될 건데 그러면 그냥 처벌만 강화한다라고 해서 어떤 일련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 특히 공유 킥보드를 이용을 할 때는 가령 앱을 이용을 할 때 관련된 법규라든지 제도를 OX 퀴즈 형태로 풀어서 통과를 한 경우에만 이용을 할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활성화하는 뭐 그런 부분도 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네. 여튼 이런 부분은 점차 시간이 가면서 이용자가 많아지고 네.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그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또 이런 문제들이 사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이용자가 스스로 이런 것들에 이제 관여가 되기 시작하면서 해결될 문제, 또 사업자들은 경쟁이 되면서 해결된 문제로 이제 다른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뭐 결국은 지자체 또 업체 이런 데서 관여를 해서 이용자와 함께 우리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이 이제 이루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지자체와 공유 서비스 업체의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씩 더 듣고 싶습니다. 신기주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시너지라고 하면 그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게 또 이제 시너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용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육이든 뭐 규칙에 대한 문제든 자격 문제 등을 더 많이 어떻게 보면 다룬 것 같은데 지자체하고 민간 업체의 어떤 역할도 분명히 좀 명확화가 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이 세 주체가 하나의 어떤 좋은 안전이라고 하는 시너지 그리고 이동 수단이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시너지를 위한 부분이고요. 일단 지자체나 정부 입장에서는 저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게 일단은 현재로서는 뭐 되어 있지만 실은 거기에 전동 킥보드 관련된 안전 표지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마련을 하는데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더불어서 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8년도에 교통사고를 분석을 했을 때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가 29% 전동 킥보드나 이 PM 부분이 그리고 좀 뭔가 조금 굉장히 조금 놀랬던 건 뭐냐면 도로 시설에 대한 문제로 29%가 이게 동등하게 비슷하게 분석이 됐거든요. 그러면 네. 실은 자동차나 자전거에 대한 어떤 사고 부분은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나 위반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인프라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고 개선을 해왔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노하우나 인프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히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네. 현재로서는 시설에 대한 문제로 오히려 운전자 부주의만큼 사고가 나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놀랍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동수단으로 받아들이겠다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안전표지가 될 것 같고요. 민간 업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빅데이터를 통한 어떤 것을 우리가 디지털세라고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공론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점도 있고 또 사업을 통해서 얻는 이득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사업을 하는 지역에 기여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부담을 하고 네. 또는 운전자들의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에도 좀 어느 정도 좀 관심을 좀 갖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각각의 역할이 좀 되면 책임 소재도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제 이 신호지에 의해서 안전한 어떤 이동 수단이 제대로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김광훈 사무국장께서도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결국은 인프라라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반 시설을 갖추기 위한 부분인 거고 이에 따른 예산을 만드는 것은 행정이 그만큼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의원들이 요구해서 뭐 올리는 정도 가지고는 되지가 않고 지속 가능성을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치면 저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보행과 사람 동력, 그러니까 인간 동력의 자전거는 그나마 말 그대로 생태교통 쪽 관점으로 보는 거고 전동 킥보드를 포함해서 전기 자전거 기반까지 본다고 하면 일종의 녹색교통, 대중교통까지를 포함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접근으로 붙이는 게 더 나을 것인가 본다고 치면 전동 킥보드까지 정도는 자전거 쪽으로 붙이는 게 더 맞겠다. 왜 그러냐면 속도적인 부분에서 그런다는 네. 거죠. 또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에서 본다고 치면 그렇다고 치면 예산을 수반할 때 행정은 정확히 객관화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세우기 때문에 광주시가 2030년까지 이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5%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전히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두 자릿수까지 가야 된다. 네. 이런 관점으로 본다고 치면 2030년 PM까지를 포함해서 개인형 이동장치까지를 포함해서 두 자리 숫자까지의 계획을 갖고 그에 따른 예산을 뒷받침해 줘야만이 인프라가 깔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도 5%가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는데 네. 이걸 그냥 선언만 5% 해놓고 예산은 얼마를 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체계화가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2030년까지 저는 두 자릿수로 가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수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시가 좀 강력한 선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덧붙이자고 하면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자전거에 열섬 센서를 달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전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이 도시가 뜨거운지 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은 좀 피해라라든지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은 공공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왜? 이 공공의 세금으로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다고 치면 이 데이터는 개인게 아니라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네들이 뭔가를 못 내겠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줄 테니까 이거를 달아서라도 우리는 그 정보를 가지고 가겠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이제 네덜란드 사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는 킥보드에 열섬 센서 다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네. 그런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센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광주가 AI 중심 이야기도 하고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한다는데 그런 기반에서 저는 좀 다져보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전동 킥보드가 던져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오늘 뭐 좋은 의견도 내주시고 또 많은 논의할 게 많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시민들 또 이용객들이 이제 안전하게 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식 개선이라든지 특히 전동 킥보드와 보행자, 자동차의 공존을 위한 제언이라고 할까요? 미처 오늘 토론에서 또 다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사무부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전 세계의 이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를 중심으로 이제 개인형 이동 수단, 자전거를 포함해서 이제 서비스 형태가 다양하게 이제 재편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여러 차례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광주형 저희도 어떤 지자체에 맞는 이동 킥보드에 맞는 조례가 좀 형성된다면 어떤 킥보드 이용자나 보행자 어떤 공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어떤 조례나 제도가 나와서 우리 지역 내에서는 이제 증가 추세에 있는 전동 킥보드에 의해서 그 우리 이용자분들이 교통사고로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정경준 변호사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PM이라고 하는 이 개인형 이동 장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나 자전거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는 새로운 이동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이동 수단에 걸맞는 법과 제도가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종의 이런 입법적 공백을 좀 해소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인다. 그래서 관련된 법이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비하는 것들이 앞으로 향후 좀 과제로 남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어떤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고들을 보면 굉장히 여러 유형이 있지만 피해가 커지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은 안전장비를 충분히 착용하지 않은 사례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 핵심은 결국 헬멧이거든요. 그래서 헬멧 착용을 일종의 반강제를 하는 수준으로라도 좀 끌어올려야 좀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다음 김광훈 사무국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앙부처에서 강력한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전거는 행안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 전동 킥보드는 국토부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떠넘기기 식이고 이런 부분에서 혼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논의됐던 것처럼 뭐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고, 그게 안 된다고 치면 발빠르게 지방 차원에서라도 조례만 만들어 놓고 날 것이 아니고 부서 차원에서도 지금 PM을 다루는 부서는 명확하게 담당 부서는 없거든요. 네. 시 차원에서 자전거 팀이 이제 신설돼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좀 발빠르게 한다고 치면 보행 자전거 개인형 이동 장치까지를 포함해서 생태교통 부서, 생태교통과라든지 이런 정도로 좀 강력하게 의지를 좀 보일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정부나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면 1차적인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용자 측면에서 결국은 내 안전은 내가 스스로 책임진다 해서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헬멧도 필요한데, 저는 좀 옷도 밝은 색의 뭐 하다못해 형광색의 조끼라도 좀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좀 입고 다니는 개인 스스로가 그런 책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우선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신기주 교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의식적인 부분이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존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실은 이게 도심 항공교통처럼 무슨 새로운 공간에 교통수단이 다니는 게 아니고 같은 도로라고 하는 하나의 장소에 새로운 교통수단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간을 여럿이 다시 또 나눠 써야 되는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존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쨌든 개인형 이동 장치 전동 킥보드 역시도 이동권이나 안전권에 대한 보장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이용자분들께서 보행자나 보도나 자전거 겸용 보행자 겸용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실은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어떤 보행권이나 안전권을 먼저 존중해주는 모습들이 결국은 차도에 나가셨을 때도 자동차 운전자로부터의 어떤 그 보행권과 이동권과 안전권을 보장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은 그 자동차의 흐름으로 차도로 나갔을 때는 이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의 흐름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속도만큼은 얼마든지 내가 의지에 따라서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해외 같은 경우도 보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시속 6km 이하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속도를 낮추고 또 보행권에 대한 어떤 그 고려에 대한 그 고민들이 있다면 결국은 운전자나 전동 킥보드의 이용자나 그리고 보행자 모두가 하나의 공간에서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전해드립니다. 전동 킥보드, 대중교통을 대체하는 이동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동 킥보드가 안전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운전자분들이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운행을 할 때 우리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나와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두 바퀴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국내 정책과 법안이 정착돼 시행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